안녕하세요. 김학노라고 하고요. 저는 세명기독병원 암센터에서 혈액종양내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이거든요. 암에 대해서 개괄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암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암은 태어날 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새로 생긴 거거든요. 새로 생긴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몸에 뭐가 생겼다. 사막일 수도 있고 다른 덩어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덩어리가 생기면 우리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애인데 여기 덩어리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혈관 덩어리입니다. 미용적으로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고요. 요건 되게 조그맣지만 성인 남성에서 피부에 발생한 조그만 덩어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커지고 퍼지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종양을 양성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가만히 두면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병이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주변을 뚫고 나가고 혈관이나 림프를 따라서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되는 걸 저희가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암은 정상 세포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성장을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 성장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커지는 겁니다. 계속 커져서 조직을 뚫고 나오고 피나 혈관을 통해서 전이가 되는 거.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암이라는 거죠. 이 암은 육안으로 저희가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떼가지고 보게 되는데 골수에 문제가 있으면 골수를 보고요. 아니면 그 덩어리가 CT나 이런 것들에 보면 보이거든요. 육안으로 안 보이더라도 유방에 또는 간에 아니면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위나 장 쪽에 덩어리들이 보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침 검사 또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조직을 얻어서 그걸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암이라고 한다면 어떤 세포에서 유래됐는지 그런 것들을 염색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암이냐, 평평세포암이냐, 소세포암이냐 이런 것들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나운가 분화도를 알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전자 변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암세포마다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그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치료제들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인지 아닌지를 봤다 그러면 암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퍼진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퍼져 있는지 그걸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를 보려면 CT를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CT입니다. CT 좀 보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간이거든요. 간인데 여기 음영이 좀 다른 덩어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암입니다. 옆에 보시면 여기 약간 음영이 좀 다른 새로운 것 같은 게 보이는 게 이런 게 암이 되고요. CT만 찍어서 다 알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CT를 만들고 나니까 이 연부조직이 뇌나 신경, 연부조직 이런 데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MRI입니다. 그래서 CT도 찍고 또 MRI도 찍고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이제 척추뼈인데요. 척추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음영이 좀 다른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CT나 MRI를 찍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이 포도당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에다가 우리가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물질을 붙여가지고 이걸 주사로 줘보니까 이렇게 암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런 검사를 PET-CT라고 얘기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검사기도 하고 MRI나 CT에서 안 보이는 뼈에 있는 전이도 다 찾아내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진단은 덩어리 같은 게 있을 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악성 유무를 따지는 거죠. 암인지 아닌지. 그리고 영상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진단이 끝난 겁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되게 쉽습니다. 딴 데 퍼진 데 없다. 거기만 있다. 그러면 떼냅니다. 이제 수술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또 방사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국소적으로 거기만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불행하게도 여러 군데, 10군데에 가 있다 치면 10군데를 다 떼낼 수 있으면 떼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전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건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약물을 주입하면 온몸을 돌거든요. 그러면서 온몸을 다 이렇게 온몸에 있는 암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먹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퍼진 게 없다. 그러면 국소 치료하고 퍼진 게 있다. 그럼 전신 치료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퍼진 게 있으면 그냥 약물만 썼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발달했고 수술 기술도 발달했고 방사선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퍼져 있으면 포기는 아니죠. 항암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만약에 크기가 좀 줄어들면 외과 선생님이 기술적으로 이걸 떼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항암 치료 후에 수술도 가능합니다. 특히 많은 대장암에 있어서 폐나 간 전이가 됐을 때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수술로 완치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내과 선생님이 약을 쓰거든요. 약만 쓰는 선생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술하는 선생님, 외과 선생님, 그리고 방사선 선생님 이렇게 같이 한 환자를 두고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상의하는데 그걸 다학제 진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항암 치료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암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인데요.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해서 전통적인 항암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항암제, 그런 항암제가 있고요. 그리고 표적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항체 약물 복합제, 그리고 세포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암이란 게 정상 세포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분열합니다. 조금 작았다가 시간 지나고 보면 이만하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세포 단위로 본다면 어떻게 돼 있냐면 DNA가 굉장히 많이 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상세포도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DNA 복제가 되고 있는데 암세포는 훨씬 많이 DNA 복제가 일어난다 이런 거고, 그리고 분자생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 DNA 복제 과정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약물을 만드는 것이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상세포 중에서도 굉장히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머리카락, 가만히 있으면 막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이런 거 전부 다 항암 치료하면은 안 좋아지는 거죠. 머리 빠지고 손톱 새까맣게 되고, 그리고 위장관 점막층, 우리 입 벌리면 그 안에 보면 여기 점막층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녁에 뭐 먹다가 이거 데이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상처가 아물어져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빨리 분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부작용으로. 그리고 이제 큰 뼈에서 지금도 우리는 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골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 만드는 것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 독성 항암제는 부작용이 많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독성 항암제 다음으로 볼 게 이제 표적 치료제인데요. 표적 치료제는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 정상세포인데 이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뭔가 다른 게 있을 때 그것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를 표적 치료제라고 하고요. 이 표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포 표면에 단백질이 있어요. 여기가 고장이 나면 계속 이쪽으로 신호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DNA가 계속 복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연결 신호를 가지고 결국은 DNA 복제를 시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신호를 막 주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 유전자 중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계속 신호 전달을 하면서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걸 막아주면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특정 부분만 막기 때문에 빨리 분열하는 무작위적인 세포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만 타겟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고 부작용이 좀 덜합니다. 하지만 이게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유전자 변이가 있어야지만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거죠. 표적 치료제도 부작용이 있는데 피부 발진이나 설사나 손발이 좀 뻘개지거나 농이 차거나 뭐 그런 손발 증후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되게 경하게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게 왜 그쪽 암에만 있는 표적을 했는데 이런 게 발생하냐? 정상세포에도 표적이 있습니다. 있지만 암세포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암세포라고 본다면 세포 표면에 뭐가 고장이 나면 결론적으로 세포 핵이거든요.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관여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신호 전달이 있는 거죠, 지금. 이 군데군데를 유전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있을 때 그 돌연변이가 있는 부분을 막았더니 신호 전달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기가 고장나면 이 밑으로 신호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막으면 고쳐지더라. 이게 표적 치료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폐암에서 보면 이제 조직을 떼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선암일 경우나 편평 세포암일 때는 뭐 EGFR, ALK, ROS1, 레트 뭐 이런 유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케라스, 메트, 비라프, 헐트 이런 유전자를 보게 되고 이 유전자에 따라서 표적 치료제들이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유방암도 뭐 이 유전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헐트, 브라카, 뭐 픽3, 3CA 이런 유전자들도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표적 치료제가 다 있습니다. 대장암도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뭐 신호 전달을 하는 뭐 유전자의 고장이 나면 그걸 표적으로 해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표적 치료제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항암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요. 이 면역 세포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어떤 세포입니다. 뭐 세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암세포가 생겨도 이걸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와 세균보다 암세포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원래는 이거는 이물질이죠. 새로 들어온 것들인데 암세포는 원래는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이 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 암세포는 이 면역세포하고도 옛날에 같이 살았던 세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야, 나 공격하지 마라. 나 그냥 봐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요게 왜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 안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보니까 얘들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뇌물을 주고 있는 어떤 부정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을 발견한 거죠. 그게 이제 면역세포가 PD-1이라는 손을 내밀고 암세포가 PD-L1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서로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봐줍니다. 돈 주니까 봐주는 거죠. 뭐 이런 게 그 세포 단위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만들 때 요 PD-1하고 PD-L1을 막을 수 있는 그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투여해 보니까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게 이제 면역항암제입니다. 이게 노벨 의학상을 받은 기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항암제는 이제 항체라는 걸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딴 게 아니고요. 암세포는 DNA가 고장이 나거든요. 유전자가 고장이 나는데 그 유전자가 고장이 나면 그 DNA가 고장 나는 건데 그게 결국 단백질 형태로 나타나요. 항원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그게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정상세포에서 안 나오는 그런 암세포만이 갖고 있는 단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디자인을 내가지고 딱 맞출 수 있게 만든 항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들어가면 그 단백질로 가는 겁니다. 암세포한테.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폭탄을 다는 겁니다. 항암제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암세포만 가서 공격하는 유도 미사일처럼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요게 항체 약물 복합제라는 항암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빼가지고
NK세포나 T세포 같은 것들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걸 빼가지고 외부에서 증식시켜서 다시 환자분한테 넣어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첨단 재생 의료가 되어 있는 병원에서는 아마 올해 말부터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T세포 중에서도 이제 훈련을 시켜서 DNA 안쪽에 바이러스가 DNA까지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DNA 안에 넣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세포 표면에 올려서 어쨌든 이 T세포가 암세포만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든 유전공학으로 가공된 면역세포, 훈련된 그 면역세포를 카티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건 몇 억씩 하는 치료인데 이걸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혈액암에서는 아주 큰 성과가 있어서 항암제로 안 되는 분들을 이 치료를 해서 완치시키는 경우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형암으로도 조금 임상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뭐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대충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표준 치료와 실제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포항인데 지금 이 얘기가 사실 중점적인 거거든요. 여기 포항인데 서울하고 치료가 암 환자분들이 다르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까지 가서 치료받고 와야 되고 포항에 있으면은 치료 못 받고 그 문제잖아요. 근데 포항과 서울 뭐 다른 지역도 치료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 치료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치료는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특정 암에 있어서 가장 잘 듣는 1번 약이에요. 1번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가 똑같은 겁니다. 1등 치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울 가든 포항 가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형성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방암일 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이 있어요. 이게 표준 치료입니다. 이 약일 때는 무조건 이 약 써요. 근데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이 약이 유방암을 정복 못했어요. 이 약 써가지고 유방암 완치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제일 좋은 치료하고 싸움을 합니다. 뭐 약을 1년 동안 써보고 뭐 특정 기준에서 약이 어느 게 잘 듣는지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좋다 그러면 이 약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약이 표준이 되는 게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논문으로 나옵니다. 논문은 뭐냐면 구글링이라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뭐 유방암의 특정 기준에서 처음 치료하는 항암제는 뭡니까? 라고 치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요게 논문이 나오고 가이드라인이라 해서 요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이제 저희는 중증 혜택이 되니까 95%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경제 성평가를 해서 이제 보험 적용을 해줄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나 동일한 치료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지금 암은 지금 저희만 정복이 안 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복이 안 된 질환입니다. 지금도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암이 완치가 잘 안 되거든요. 사기암은. 그래서 미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요. 뭐 한 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슬롯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임상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다 같이 바뀌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기에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저희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그런 것들이고 이건 인터넷에서 일반인들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보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험 기준은 우리나라 전체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똑같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실제 항암 치료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병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에 오면은 이제 피검사, 엑스레이 찍고요. 그리고 이거 피검사, 엑스레이 찍은 거 확인해보고 환자분 상태 보고 항암제가 굉장히 독한 항암제거든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투약할 수 있는 전신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3주 사이클로 하는 게 많으니까 3주 사이클로 하는 걸 보시면은 처음에 약 주고
뭐 두 번째 약 쓰기 전까지 두 번째 약 쓰기 전까지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약 쓸 때 또 검사해보고 약 쓸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그걸 체크하게 되는데 여기서 2, 3주를 쉬게 되거든요. 이게 효과가 좋으면 계속 투여하면 되는데 왜 3주의 기간을 둘까요? 너무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할 때가 시간이 필요하고.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한 90% 손해본다 그러면 정상세포 한 50%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암세포는 더 많이 힘드니까 이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부작용 중에 가장 많은 게 빨리 분열한 세포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골수라는 곳인데 골수는 피를 만드는 곳이고요. 대표적인 세포 중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백혈구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호중구는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렇게 딱 침투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뚫히는 거죠. 그러면 폐혈증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하튼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면역이 떨어진다. 그리고 적혈구가 감소하면서 빈혈 증상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뭐 피로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 빈혈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보고 수혈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혈도 있고요, 뭐 주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역이 떨어졌을 때도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주사가 있습니다. 성장인자가 있거든요. 그 주사를 주게 되고 혈소판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피가 나면 피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많이 떨어지면 출혈이 생기겠죠. 그리고 피가 안 멈춰지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떨어지면 저희가 그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또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막층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대변 보잖아요. 그걸 단순화시켜서 그냥 하나의 통이라고 본다면 그쪽이 전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입, 식도, 위, 장, 항문 전부 다 영향을 받는데 여기 입에 영향을 받으면 입에 구내염이 생깁니다. 구내염이 생겨서 잘 못 먹어요. 이럴 때는 저희가 가글을 드려요. 가글이나 아니면 뿌린 약도 있고요. 그 식도나 위에 이제 손상이 오면 메스 꺾고 올리고 이렇게 됩니다. 메스 꺾고 올리는데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구토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병원에 오셔서 이걸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 장에도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설사하고 배 아프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사 안 하는 약도 드리고요. 장 운동을 떨어뜨려 봐요. 이게 장이 막 움직이면서 설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약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식사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럴 때는 입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액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굉장히 빨리 분열하니까 탈모 생기고 이제 생식세포도 지금도 분열하고 있어서 이게 불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호중구 감소혈인데요. 호중구는 백혈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세포입니다. 이게 떨어진 상태, 항암 치료를 하면 면역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때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면역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열이 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신호를 주거든요. 열 난다고. 38도 이상이나 38도 이하라고 하더라도 심한 오한이나 식은땀이 나면 감염 소견이거든요. 그럼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병원 오셔야 되는데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없어요. 고막 체온계를 사셔가지고 재봐야 됩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몸이 지부둥하게 안 좋고 막 불편해요. 그러면 체온계로 재봐야 돼요. 재보면 열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로 와야 됩니다. 뭐 밤에 새벽에 났는데 응급실 못 오잖아요. 아니에요.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열이 올랐다가 떨어져도 그 다음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열제를 먹고 기다리시면 이게 감염이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오셔서 이제 환자분 상태 보고 외래 추적할 수 있으면 제가 항생제만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 암치료도 되게 중요한데 이 암치료가 예전에는 그 치료하다가 진단하고 치료하다가 안 되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하세요. 지금 맛있는 거 사드시고 힘든 거 조절 받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암의 치료를 할 때 동안에도 굉장히 힘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기에 같이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암 진단과 동시에 완화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제 호스피스가 없었는데 좀 있으면 이제 호스피스를 병동을 열기로 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와 환자 가족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환자는 의학적인 거에 힘든 게 있지만 그게 말고도 뭐 가족 간의 관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의사 간호사가 다 해결 못 합니다. 의사 간호사는 환자 잠깐 보고 그냥 힘든 거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의사 간호사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목사님이나 성직자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요. 그리고 봉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사회적 지지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되게 많습니다. 의료비가 없다고 해도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많은데 그걸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와 한쪽 가족을 중심으로 5가지 직종이 모여서 전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완화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 완화 치료하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됐나? 이게 2010년도에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인데 이게 지금 여기 실린 저널이거든요. 이게 의사라고 얘기하면은 의학 저널 중에는 최고로 높은 저널입니다. 이렇게 그냥 표준 치료, 항암 치료만 했던 사람과 그 조기 완화 치료 같이 했던 사람들 비교를 해봤는데 기능도 증가하고 우울증도 감소하고 불안도 감소하고 무엇보다도 더 오래 사셨습니다. 생존율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2010년도에 실린 저널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완화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이런 완화 치료 중에 가장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 통증이거든요. 이 통증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통증은 왜 생기냐면 이게 암이 커지면서 퍼지면서 장기를 누르게 되고 그쪽에 신경이 있고 이러면은 통증이 생기고 뼈를 부러뜨리고 이러면 생기고요. 신경을 누르게 되거나 근육층이 침범하게 되면 암 자체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항암 치료나 수술이나 방사선을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래 지병으로 갖고 있는 디스크나 관절염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몸이 약해지면 그쪽 부분이 약한 부분이 더 약해지게 느껴지고 원래 디스크가 있었는데 항암 치료하고 나서 더 아프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통증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거나 이제 우울하거나 심적 부담이 심하면 그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낍니다. 역치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쭉 깔리는 통증이 있습니다. 한번 생기면 쭉 깔리는 통증이 있고 그건 암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 번씩 갑자기 생기는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제로 저희가 잘 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조절되다가 한 번씩 팍팍 튀는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돌발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통증이 생기면 뭐 일정한 강도로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요. 환자마다 그 똑같은 이제 상황이라도 다르게 느낍니다. 그리고 식욕 부진이나 구토, 호흡 곤란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통증이 생기면 참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없어지거든요. 이게 계속 있어요. 계속 남아있는데 이걸 참으면 못 참습니다. 나중 되면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져요. 그걸 역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만사 귀찮다, 살기 싫다 이렇게 돼버려요. 치료도 포기하게 되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 이게 본인만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가족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도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통증을 잘 조절받는 것만으로도 내가 암 환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통증만 잘 조절받으면. 그래서 암 치료도 잘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통증 말하기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통증을 어떻게 말할까요? 느끼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아팠고 어떻게 아팠고 뭐 오랫동안 아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거나 뭘 했더니 더 아프더라 더 좋아지더라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또 힌트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통증 때문에 약을 드릴 건데 그 약을 드시면서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약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픈 정도를 하나도 통증이 없을 때를 0으로 보고 매우 아플 때를 10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숫자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증을 얘기하면은 의료진은 약을 씁니다. 약을 쓰는데 일단 비마이슨 진통제, 저희가 많이 하는 타이레놀이죠. 아스타미노펜이고 그리고 소염 진통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약한 통증과 중등도 통증일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 통증이 올라가면 용량을 막 올려봅니다. 이 약들을 올리면 좀 통증은 안 사라져요. 통증은 안 사라지고 부작용만 증가하게 됩니다. 이 아스타미노펜,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6달 이상 먹으면 간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위장관 출혈을 만들 수도 있고 간도 안 좋게 하고 콩팥도 안 좋게 하고 피도 못 만들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통증이나 중도 통증일 때는 이런 약을 쓰다가 안 되면 마약성 진통제를 병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마약성 진통제, 마약 무시무시한 건데 암 환자한테는 굉장히 축복받은 약입니다. 암성 통증의 특징이 아까 전에 이제 지속적으로 암 때문에 생기는 지속통이 있고요. 계속 24시간 깔리는 통증이 있고 그걸 조절을 하더라도 한 번씩 돌발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으로 해가지고 24시간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한 번씩 그렇게 해도 돌발통이 생길 때 먹는 속효성 진통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부작용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구역질 나고 구토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요게 약을 드시고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약 드시고 통증은 잡혔는데 구토가 심해서 못 먹겠어요 하시면 안 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통증 잡히고 구역 구토도 같이 좋아집니다. 졸리고 어지러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변비인데 이 변비는 처음에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변비약을 처방하거든요. 처방하면 이제 이거 변비 도는데 왜 주세요 하는 분들 계신데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없더라도 변비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좀 심각한 합병증인데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어요. 숨을 못 쉬고 뭐 의식이 흐려지고 그리고 눈을 보면 동공이 아주 작게 되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마약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럴 때는 빠르게 그 해독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바로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뼈전이, 신경침범, 뭐 머리나 척추 쪽에 전이가 됐을 때 뭐 이런 보조제들이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도 있고 신경에 침범했을 때는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를 줬을 때 조금 더 조절이 잘 되고요. 뭐 머리나 척추신경이 눌려가지고 마비 증상이 왔을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걸 써서 이렇게 뇌압도 줄여주고 염증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강의를 요약하면 그 암 치료제는 표준 치료가 있다고 했죠. 표준 치료 1등 치료. 그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암 치료는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이 부작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더 오래 생존하게 됩니다. 암 치료 중에는 이제 빠르게 응급 조치가 가능한 입원이 이제 용이한 어떤 연고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가실 수 있는데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 저희 병원에서 못하는 것도 있고요. 서울에서 만약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진료원에서를 갖다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진료원에서를 연고지 병원에 갖다 놓고 서울에서 치료 받으시고 힘들 때 바로 응급실로 저희 병원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의료진이 할 일이고요. 이제 뭐 환자분이 생각할 건 한 가지입니다. 항암 치료하고 힘들면 소통하시면 돼요. 와가지고 이거 힘들더라, 뭐 이거 힘들더라 어떻게 해도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저희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못하는 건데
암 치료 받는데 잘 받으려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뭘 해야 될까? 이건데요. 암 치료가 중단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약이 안 듣는 거예요. 또는 약 쓸 약이 없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약이 개발돼야 되고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거 말고 바치로 반응은 너무 좋은데 환자분이 암 치료하면서 체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안 드시는 겁니다. 안 드셔가지고 영양이 불량해지고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계셔가지고 근육이 감소해버려요. 그러면 못 걷거든요. 못 걷고 누워만 계시면 치료 못 하거든요. 이게 근감소가 너무 심해지면 이제 약물 대사도 안 됩니다. 원래 근육에서 약물 대사도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또 독성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용량을 줄이고 스케줄을 연기하고 결국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으면 포기하거든요. 심지어는 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완치가 됐어요. 근데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근감소가 심해가지고 결국은 요양병원 가시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고령에서 지금 암 치료를 하니까 이걸 관리를 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 뭐 재활 치료가 있다고 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체지방량이 증가하게 되면 항암제를 우리가 제일 높은 용량으로 그 환자한테 적정한 용량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독성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린 논문에도 보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데 인지 기능이나 피로도 이런 것도 많이 낮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관절을 쓰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관절이 다치거든요. 그리고 큰 근육을 쓰는 운동 하시면 안 되고 심부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그 나중에 운동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양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이 단백질 섭취를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겨요. 단백질은 뭐 이 정도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그 뭘 사드실 게 아니고요. 삶은 계란하고 두부하고 생선 같은 거 드시면 이쪽에 단백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섭취하시고 그리고 오메가3 제가 안 넣었는데 오메가3도 좀 좋다고 돼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항암 치료하면 면역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 면역이 떨어지면 그 날 것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점막층이 얇아진다 했는데 그쪽으로 균이 들어가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씻지 않은 생채소나 생과일, 유기농, 생식은 안 하게 되고요. 회나 물회 같은 것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은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진료실에서 많이 하는 질문들은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